네, 첫 공판보다 어제 보석으로 석방되는 모습까지 쭉 보셨는데요. 1년 만에 귀가 소식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반짝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법원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제 보석을 허가했고요. 정치권에서는 다행이다, 특혜다,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보셨는데요. 어제는 이 보석 허가되는 날이라서 그런지 조금 다른 날에 비해서 좀 건강해 보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측근인 이재호 의원 일부에서 연결을 해봤는데 실제 어제는 풀려나는 날이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지만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물론 뭐 이재호 전 의원이 인터뷰하는 내용 저도 들었지만 구치소에 있다가 있을 때 뭐 멀쩡하게 정치인이 있다가도 감옥에 들어가면은 없는 병도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병보석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태는 위중하지 않다. 재판부가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저는 뭐 그동안에 주장했던 게 상당히 설득력을 잃었던 모습을 어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 병보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어차피 구속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예.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을 때도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거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있는 저 장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다 유추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어제 하루는 집에서 잘 주무셨다. 이게 이재호 그 상임고문의 얘기를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이제 병보석으로 보석을 허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법원이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예. 싶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4월 8일이면은 어찌 됐든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구속기한이 만료가 됐을 때 그때 다른 혐의로 또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구속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추가로 기소할 만한 게 현실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또 계속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 전까지. 네. 그러니까 4월 8일까지 어찌됐든 간에 이 전 대통령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기왕 보석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오히려 풀어줬을 때 자유로운 몸이 돼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걸어서 보석 허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데 집에 가긴 했는데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 뭐 친족하고 가족 그리고 변호인 이외에는 접견도 안 되고 뭐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이러는 상태인 거잖아요. 접견 금지라는 게 어떤 수준인가 했더니 그 동네 주민이 아침에 이제 전복을 네. 전해드리러 갔더니 이제 이것도 전해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절 만날 수도 없고 통신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심지어 오죽하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택 내에서 매일 1시간 정도씩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예. 볼 수 있거든요. 뭐 물론 김은훈 여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김은훈 여사의 지인이 김은훈 여사를 만나러 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이 전 대통령에게 가택구금에 준하는 상태로서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달이 돼서 구속기간이 말돼서 나오게 되면은 활동의 자유로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경우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오히려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자택 구금에 해당되는 정도의 강압적인 상태라도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서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통화를 자유롭게 못하고 이런 조치들이요. 이게 이제 옆 사람 전화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감시가 가능할까 이런 또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경찰이 일일 보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계속 그 자택 구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이제 흔적들이 나오게 되면은 엄격하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계율적으로 그러니까 직계만 만날 수 있고 배우자만 만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전하는 것까지 예. 막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근데 그럴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증금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발됐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것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까지 막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보석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게 1심에서 15년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보석금 10억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꽤 높게 산정이 됐는데 나올 때는 보증보험 이용해서 1,000만 원 정도 내고 나왔거든요. 이 보석 보증보험 어떤 거고 처음에 어떤 취지로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많은 자산가일 수는 있겠으나 현금 10억 원을 갑자기 마련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으로 걸려 있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보증보험에 10억 원에 준하는 상당히 수수료인 1,000만 원을 내게 되면은 오히려 그 10억 원에 준하는 내용들을 보증보험이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전 대통령이 만약에 보석으로 나오게 됐을 때 해당됐던 조건들을 어기게 돼서 10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예. 되면 이 보증을 쓰게 됐던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10억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0만 원만 내고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나중에 1,000만 원에 더하기 10억 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올 때만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금 그렇죠. 지금 내고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왔을 때의 조건을 잘 지키게 되면 10억 원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네,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속에서 1,000만 원만 납부한다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닌 상황으로 보면 예.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자산은 다 묶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 묶여 있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나는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그 외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전 대통령이 내고 그냥 끝나는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뭐 석방 보증금을 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조건을 이행하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일단 썼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냈다. 네, 이거는 그냥 쓴 돈인 거죠. 네. 나중에 돌려줄 의무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20일 이내에 감치도 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사실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었는데 이 전 대통령 지금 1년 정도 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여야 사당 자,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호합의 평등 원칙에 맞는가 부분, 유사한 상황의 다른 일반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보석 혜택을 누려왔는가, 그건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많이 편찮았었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눈에는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이제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나머지 당들에서는 지금 뭐 특혜다 이런 목소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김병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형이 완전히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1심이 선고가 돼 있고 2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늘 주장했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반드시 구속 재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계속 다퉈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안타까움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돼서 1심에서 선고된 내용들이 모두 형이 확정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지인으로 새롭게 출석시킨 경우가 김백준 전 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있지 않습니까? 현재 증인 출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심에서 이들의 증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어제 저희 이제 변호사 한 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을 경우에 보석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얘기는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조건의 형사소송법 내용을 보면은 예.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됐을 때는 보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또 풀어주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 인사를 만났는데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4월 8일 날 어차피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 왜냐하면은 더 붙잡아둘 명분도 없고 또 재판부가 바뀌어서 지금 재판을 한 번도 2심 재판이 안 된 상황인데 그 전까지 재판 끝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석 신청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4월 8일 풀어주는데 뭐하러 보석 신청을 내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예, 그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하는 말이 보석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야권에서 비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이런 상징성을 노리고 있는 걸 재판부가 어찌됐든 간에 받아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방금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보석제도가 사실 판사의 그 결정에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법원에서 보석 허가율이 한 33%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구속 영장 심사하는 것에 준해서 보석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신청을 받아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 받아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허가 조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예. 때문에 이게 명확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도 거기에 준해서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석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예. 이게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측근은 이재호 전 의원은 하루라도 건강 관리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는 아까 하셨습니다만은 측근 다른 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게 보석 석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죄 가능성 네, 어떤 그것도 무게를 얘기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석을 측근들 쪽에서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왔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얘기도 지금 보석 석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홍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네. 대표가 그런데 이건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좀 안 된다면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되고 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나오긴 했으나 구속 기간 만료가 되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보석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형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공천 국정농단 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지금 수감이 돼 있고요. 네. 공천 개입 혐의 이 징역 2년은 확정 판결이 난 거죠? 그렇죠. 저기에 예. 바로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라고 완전히 평이하게 다른 예. 상황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예. 상당수 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재판이 완전히 다 끝나서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야 대통령이 사면 논의가 될 수 있는 터라 예. 지금은 보석으로 나올 수도 사면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좀 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 뭐 그리고 친박계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당장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다 알고 하는 얘기일 네,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왜 지금 사면 얘기를 자꾸 꺼내느냐? 이렇게 여론들을 계속 꺼내면서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예. 그래야 그 여론의 압박이 언젠간 정치적 이슈가 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혹시 보석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더라도 이미 확정 판결에 대해서 바로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사면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재판이 빨리 끝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면을 논의해보는 이런 뭐 방법만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그 사면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두가 과거 자신의 잘못들을 어느 정도 시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곤란하고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는 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때는 재판을 보이콧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공이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있는 터라 일각에서는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면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수가 또 분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카드까지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현실적인 상황으로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면 카드를 꺼내기에는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원합의체가 이것이 그 사건을 뭐 심리하고 결정을 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저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다음 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증인들 안 나오면 이제 강제로 불러낸다고 합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상정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 이 문제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5.18) 문제가 아마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최고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5.18에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되고 있느냐.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자유 확보한 입장이 필요하다. 세상의 역사가 단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고 연기도 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흥겨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 넓은 정당, 수구 정당, 낡은 정당이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는 5.18이었습니다. 어천마소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빨리 제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동시에 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대립되는 의견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유공자 따져보자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지금 뭐 읍참 마스크해야 된다. 지금 당 대표를 앞에 두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 봤거든요. 네.
최고 중진 연석 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중진 의원인 홍문정 의원이 5.18 망언했던 당사자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강경한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뒀던 인물이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변해야 산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는 시금석이 되는 첫 번째 잣대가 5.18 망언을 했던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당의 유일희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지도부 체제에서 과거처럼 유일희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이 유일희 위원회를 어떻게 다시 재가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당과 전혀 무관한 상태로서 이 징계안은 국회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처리 날짜가 이제 오늘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유일위의 징계가 정리가 되게 되면 결국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게 됐던데요. 만약 그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통합적인 메시지의 황교안 대표의 언급들이 좀 설득력 있게 전해졌을지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는 이쪽인지 저쪽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심이 황교안 대표에게 공은 분명히 돌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국회 윤리위 전에 이제 한국당에서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좀 모양새가 좋아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명 의원 최종 표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리위원장은 사퇴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침대 징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좀 이번 문제가 좀 멀어지고 좀 기억에서 좀 없어질 그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 벌기다.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김진태 의원이 한 20% 정도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구성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층을 외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징계를 저는 뭐 윤리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서 또 앉히는 과정도 시간을 뭐 몇 달 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다시 징계 심사하는 과정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뭐 만약에 뭐 윤리 문제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갔다 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역시 몇 달 걸릴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이거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뭐 무슨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프레임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5.18이라고 하는 뭐 역사에 있어서 퇴보했다고 하는 뭐 정치 공세나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한 발언이 있잖아요. 5.18 유공자를 무슨 괴물 집단이라고 하고 세금 축내는 사람들로 이렇게 지칭했던 당사자가 자꾸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요. 자꾸 여론의 기름에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효과가 나타난다. 차라리 얘기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뭐 시금석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개혁 보수의 길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의 확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하게 자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단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더 태극기 부대 쪽으로 우클릭하느냐 아니면 개혁 보수와 통합을 하느냐 이런 정체성하고도 관련된 문제라서 황교안 전 지금 대표죠.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하는 게 아마 황교안 체제가 바라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결국 내년 총선까지 계속 꼬리표로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문제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는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 아래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좀 묵인하면서 왔던 상황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 지지율 한국당 30% 정도까지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지만 그 지지율을 내년도 총선에서 수도권의 승리를 가능할 수 있게 하냐라고 하면은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외쳤던 중도로서의 확장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한국당의 보수 통합의 마지막 최고 활용 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깥으로 나가 있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통합,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는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와의 통합 등에 대한 이런 중도 통합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분명히 보여줘야 할 신호탄들이 있는 터라 아마도 황교안 체제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망원 3인방의 징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뭐 한국당에 입당하면서부터 황교안 대표는 뭐 통합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을 만났는데 굉장히 격하게 그 반가워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법시험 붙으면은 사법연수원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시절에, 그러니까 연수생 시절에 그때 교수였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그 인원이 뭐 굉장히 많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서로 간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뭐 술도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또 사제지간이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격하게 뭐 반가워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뭐 아이고 하면서 가가지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꼭 사제지간이라서만 이렇게 반가웠을까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몸은 바른미래당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와 갈등을 빚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는 보수의 여전사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굉장히 거친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년도 한국당의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사실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일단 손학규 대표를 만났을 자리에서도 더 이상 통합 예비는 제발 좀 꺼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지만 바른미래당 안에서 한국당과의 통합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저는 단연코 이현주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현주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의 개인적인 사적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 사적 인연을 떠나서 결국은 한국당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건 뭐 비단 이현주 의원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바른정당에서 소속돼 있던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당으로 넘어가는지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터라 앞으로 좀 지켜보고 주목할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수 쪽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유튜브 그 방송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수 유튜버의 대표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 최근 선관위가 낸 결론에 불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차현주 앵커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되고 홍준표 전 대표는 안 되는 것. 바로 유튜브 방송 도중에 실시간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슈퍼챗 기능입니다. 얼마 전에 선관위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낼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고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활동을 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는 불법,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오케이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두 사람이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편파적인 압력으로 홍카콜라 운영자가 어제부로 비정치인으로 바뀌었다면서 나는 단돈 1원도 안 받았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괴벨스 정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에도 이 문제를 놓고 한 차례 논쟁을 벌였죠. 억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끌어들이지는 마시고 알릴레오를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형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제가 해당이 되니까요.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한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기붕 자유당 말기 현상이라고 비난했죠.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군사정권 때는 사법고시 공부하고 검사하셨어요. 그때보다 더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후한무치한 말씀 아닌가요? 네. 별도의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설전을 분명히 벌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정치인의 모금 활동, 선관위의 판단 기준을 보면 일단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건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냥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거나 곧 출마할 사람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예,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정계에 다시 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양심이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는 물론 이제 그런 미래에 어떤 예.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당시에 그걸 뭐 국민을 기망했다거나 이런 이제 정치적 책임에 관한 예.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책임도 사실은 뭐 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일종의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데 정치에 특히 이제 선거에 나갈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정치 좀 하고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 뭐 출마 선언까지도 했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당대표 선거에도 지난번에 출마하셨다. 물론 네, 나중에 그렇죠.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설득력 있는 논리는 지난번에 고 노회찬 의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원외 인사들, 예. 원외 인사들은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거둘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출구를 뚫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원외 인사 아닙니까? 원외 인사로서 차기에 이제 뭐 대권 도전이든 아니면은 뭐 총선에 나가든 간에 본인이 어떻게든 정치 활동이나 정치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광고 말고 후원금을 별도로 걷고 또 그게 일종의 세력화를 하는 방법일 텐데 그런 게 예. 이제 차단돼서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전 대표가 억울하긴 할 거다. 그런데 나는 정치 정말 안 할 거니까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내린 걸 보면 광고는 되는 거고요. 네. 이 슈퍼챗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튜브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난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 모금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실시간 모금 그러니까 활동이.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흥행하게 돼서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면 네. 거기에 맞춰서 광고 수익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정치인이건 비정치인이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자유로운 권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의 노동의 대가가 있지 않는데 누군가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 허용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에서 슈퍼챗이라는 기능으로 정치 자금의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선관위 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지적인데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 둘 중에 누가 정치인이고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예. 것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타나겠죠. 유시민 이사장이 진짜로 대권에 출마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실제로 여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전히 유시민 이사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유시민 이사장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언젠가 지지층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밀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선관위가 끼어들고 홍준표 전 대표랑 비교하면서 출마 여부를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래 상황은 선관위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재보선도 치러야 되고 내년에 총선도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유튜브 방송하는 그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건건히 선관위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 요즘 뭐 대세고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방송하는가 보면은 아, 저 사람 선거 나갈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선거에 나갈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계에서 자기는 떠났고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진심에 가까운 얘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외부에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출마를 하라고 하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자기 다짐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상황이 변했어요. 예. 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거에 나가거나 아니면 선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 진심이 맞다면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우회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시민 작가
지금 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 하셨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가 생물이니까요.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